서울의 심장부 롯데월드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시그니엘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대한민국 상위 1%의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눈부신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어우러져 비현실적인 광경을 연출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샴페인의 향기가 은은하게 떠다녔다. 이곳은 바로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태준 전무의 결혼식장이었다. 그의 옆에는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성그룹의 고명딸 유채린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서 있었다. 그들의 결합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두 거대 제국의 합병을 알리는 대관식과도 같았다. 하객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이었다. 정계의 거물들, 재계의 총수들, 법조계와 언론계의 수장들까지. 그들은 서로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었지만 그들의 눈은 모두 단상 위에 완벽한 한 쌍, 강태준과 유채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맞춤 제작된 톰 포드 턱시도를 입고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외모, 냉철해 보이는 지성, 그리고 아버지인 강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카리스마까지.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공허했고, 순간적으로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고 먼 곳을 향하는 듯했다. 그 불안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례를 맡은 전 국무총리가 성스러운 혼인 서약을 낭독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웅장하고 무거운 그랜드 볼룸의 문이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다. 예정에 없던 등장이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고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결혼식의 엄숙한 흐름을 깨고 들어선 것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지각생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달아서 색이 바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그 안으로 보이는 낡은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면바지. 그녀의 차림새는 이곳의 눈부신 화려함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있었다. 그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단상 위에 한 남자, 강태준만을 향하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그녀를 막기 위해 움직이려 했지만 강태준의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본 강 회장이 눈짓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이 상황을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채린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당혹감이 서렸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날을 망치러 온 저 초라한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그녀가 위험한 존재임을 느꼈다. 한서연은 그 어떤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객들 사이로 난 버진 로드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낡은 구두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비켜주었고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을 던졌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오직 앞만 보고 걸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상 바로 앞에 놓인 하객들의 축의금과 선물이 놓인 하얀 테이블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자신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녀의 걸음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수년간 묵혀온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의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빗속에서 함께 웃던 소녀의 얼굴, 그의 손을 잡고 수줍게 미래를 약속하던 목소리, 그리고 절망 속에서 그를 원망하던 눈빛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 땅속 깊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그의 제국의 심장부로 걸어들어와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마침내 한서연은 단상 앞 테이블에 멈춰 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천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보석도 값비싼 시계도 아니었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오래되고 투박한 구식 반도체 칩 하나였다. 칩의 표면에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그 칩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태준과 그의 아버지 강 회장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반도체 칩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시작이자 한서연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바쳐 개발했던 기술의 결정체였으며 동시에 강씨 일가의 원죄를 상징하는 증거물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분노가 담긴 눈으로 강태준을 잠시 응시했다. 그 시선은 당신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하얀 테이블보 위 화려한 보석함과 두툼한 축의금 봉투들 사이에 그 낡은 반도체 칩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질적인 물건은 마치 순백의 세상에 떨어진 검은 잉크 방울처럼 선명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그 행위에는 수만 마디의 절규보다 더 무거운 침묵의 선전포고가 담겨 있었다. 나는 돌아왔다. 그리고 당신들이 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녀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금의 미련도 없이 몸을 돌려 다시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아니, 막을 수 없었다. 그녀가 내뿜는 서늘하고도 강인한 기운에 모두가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그랜드 볼룸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주례는 말을 멈췄고 음악도 끊겼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어떻게 수습될지 지켜보고 있었다. 유채리는 떨리는 손으로 강태준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저 여자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을 막아. 그의 눈빛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다. 결혼식은 이미 망가졌다. 대한민국 상류층 전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진성그룹의 완벽한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흠집이 생겼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스캔들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알지 못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서연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이제 곧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단상 위에 화려한 꽃들은 그들의 비극적인 미래를 예고하듯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다. 한서연이 남긴 침묵의 파장은 거대했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시그니엘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주례는 당황하여 헛기침을 하며 중단했던 혼인 서약을 이어가려 했지만 이미 그 어떤 성스러운 말도 하객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시선은 단상 위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의 신랑 강태준과 분노로 굳어버린 신부 유채린, 그리고 그들 뒤에서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진성그룹의 수장 강만철 회장에게 쏠려 있었다. 결혼식은 서둘러 마무리되었지만 축복의 박수 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본래라면 화기애애해야 할 피로 연장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피로연이 파하고 강태준과 유채린, 그리고 강 회장 세 사람만 남은 신부 대기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유채린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티아라를 거칠게 벗어 던졌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여자는 누구고
그 낡아빠진 쇠 조각은 또 뭐죠? 대한민국 전체가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리석 벽에 부딪혀 산산이 조각났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마른 입술을 달싹일 뿐 아내의 분노 어린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던 강 회장이 나직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만하거라. 별일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유채린을 향해 인자한 시아버지의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그저 과거에 잠시 인연이 있었던 아이가 철없는 행동을 한 것뿐이다. 돈이나 바라고 온 불청객이겠지. 내가 깨끗하게 처리할 테니 채린이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목표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해버리겠다는 냉혹한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해결사를 움직일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그날 밤 강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최고급 자재로 꾸며진 호화로운 신혼집은 그에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옆에서 잠든 유채린의 차가운 온기마저 그를 질식시켰다. 눈을 감으면 10년 전의 과거가 선명한 총천연색으로 되살아났다. 모든 것이 지금과는 달랐던 시절, 그가 아직 진성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기 전 그저 꿈 많고 서툴렀던 대학생 강태준이었던 시절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중심에는 항상 햇살처럼 웃던 소녀 한서연이 있었다. 당시의 한서연은 맑고 순수했다. 명문과학고에 재학 중이던 그녀의 세상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반도체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한지혁 박사는 진성 반도체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강 회장이 스카우트해온 천재 엔지니어로 회사의 핵심 기술을 책임지고 있었다. 태준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던 중 연구실에 아버지를 위해 도시락을 가져온 서연을 처음 만났다. 낡은 연구실 복도에서 마주친 순간 태준은 시간이 멈추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꾸밈 없는 얼굴,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고 해맑은 미소. 그의 회색빛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온 따스한 색채였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스럽게 시작되었다. 태준은 서연을 만나기 위해 주말마다 연구소 근처를 맴돌았고 서연은 아버지를 핑계로 그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낡은 떡볶이 가게에서 함께 웃고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꿈꿨다. 서연은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고 했고 태준은 그런 그녀의 꿈을 지켜주겠다고, 자신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느 날 한지혁 박사는 자신의 연구실로 두 사람을 불러 막 개발을 마친 프로토타입 칩을 보여주었다. 바로 오늘 서연이 결혼식장에 들고 온 그 칩이었다. 한 박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 칩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인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태준은 그 부녀의 순수한 열정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비극의 씨앗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행복은 길지 않았다. 강만철 회장은 처음부터 한지혁 박사의 순수한 열정을 이용할 생각뿐이었다. 그는 한 박사가 개발한 기술을 자신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진성그룹을 한 단계 도약시킬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기술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자 강 회장은 자신의 추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경쟁사의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누명을 한지혁 박사에게 씌웠다. 조작된 증거들이 언론에 뿌려졌고 평생을 연구에만 매진해온 순박한 천재 과학자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로 전락했다. 한 박사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직장, 그리고 평생의 연구 결과물까지. 그는 자신이 믿었던 회장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서연과 그녀의 어머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쫓겨나듯 동네를 떠나야 했다. 서연은 절망 속에서 태준에게 연락했다. 오해일 거라고, 그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태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모든 진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지만 결국 아버지의 협박과 회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진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와 눈앞의 부귀영화를 포기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서연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쳤다. 사랑을 약속했던 그의 침묵은 서연의 마음에 그 어떤 칼보다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다시 현재. 결혼식 이틀 후 허름한 옥탑방 문이 세차게 두드려졌다. 서연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 강 회장의 법무팀장이 서 있었다. 그는 좁고 곰팡 내 나는 방을 경멸적으로 훑어본 후 서연 앞에 낡은 밥상 위에 두툼한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다. 한서연 씨, 이런 누추한 곳에 살고 있었을 줄은 몰랐군.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을 가장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가방을 열어 보였다. 그 안에는 오만 원권 지폐가 가득 차 있었다. 강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여기 10억입니다. 이걸 받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당신 아버지 일은 유감이지만 이미 끝난 일입니다. 서연은 동화방을 한 번, 그리고 법무팀장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10년의 세월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비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꽃이 아니었다. 혹독한 세월을 견디며 강철 같은 의지를 품게 된 들풀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힘이 담겨 있었다. 진성그룹의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제 아버지의 명예회복. 언론 앞에서 강만철 회장이 직접 무릎 꿇고 모든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럼 이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법무팀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아가씨, 현실 감각이 그렇게 없나? 지금 당신이 누굴 상대로 싸우려 드는지 알고 하는 소리야? 그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협박의 기운이 서렸다. 좋은 말로 할 때 받는 게 좋을 거야. 괜한 고집 부리다간 이 옥탑방마저 잃게 될 테니.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동가방의 뚜껑을 닫고 그의 앞으로 밀어냈다. 돌아가서 강만철 회장에게 전하세요.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법무팀장의 오만한 얼굴에 똑바로 박혔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당신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기 전까지 나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서연의 선전포고는 강만철 회장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 10억이라는 거금이 담긴 동화방이 모욕처럼 되돌아오자 그의 인자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냉혹한 본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내려 하는 미천한 계집아이에게 자비란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가 수십 년간 정재계를 지배하며 사용해온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언제나 돈과 언론이었다. 그는 즉시 진성그룹의 심장부인 전략기획실 산하 오너리스크 관리팀을 소집했다.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총수 일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집단이었다. 같은 시각 유성그룹의 총수이자 유채린의 아버지인 유 회장 역시 강 회장을 압박했다. 사위의 과거 여자 문제가 딸의 결혼식을 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진성그룹의 경영 승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격분한 것이다. 두 재벌 총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곧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언론사들의 편집국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진성그룹과 유성그룹은 이들 언론사의 가장 큰 광고주였고 그 힘은 진실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부터 한서연을 향한 무차별적인 폭격이 시작되었다. 조간신문의 사회면에는 재벌가 결혼식의 불청객, 알고 보니 상습 스토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으로 가득했다. 익명의 측근을 인용하여 한서연이 학창시절부터 강태준에게 병적으로 집착했으며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거액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매도했다. 심지어는 그녀의 돌아가신 아버지 한지혁 박사마저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 전직 연구원으로 폄하하며 그녀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언론의 공격은 온라인으로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포털 사이트는 그녀의 실명과 사진으로 도배되었고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 꽃뱀, 정신병자, 돈에 미친 여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대중은 그녀에게 무자비한 돌을 던졌다. 그녀가 일하던 작은 식당에서는 당장 그만두라는 통보가 날아왔고 옥탑방 주인은 당장 방을 빼라며 소리를 질렀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수군거리며 대놓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한서연은 하루아침에 온 세상의 적이 된 듯했다. 거대한 성벽에 홀로 맞서 싸우는 개미처럼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적들은 한서연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 10년 전 아버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는 권력자들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약자를 짓밟는지 뼈저리게 배웠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더욱 차갑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이것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뻔하고 예측 가능한 수법이었다.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나와준 덕분에 자신의 다음 수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누구도 추적할 수 없는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누군가와 접속했다. 상대의 아이디는 프로메테스였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연이 타자를 치자 곧바로 답장이 돌아왔다. 자료는 준비되었나? 네. 언제든 넘길 수 있습니다. 좋아. 내가 알려준 곳으로 보내. 그들은 재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다. 프로메테스는 과거 진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다 강 회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당한 전직 언론인이었다. 그는 강 회장에게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칼을 갈아왔고 한서연의 등장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한서연에 숨겨진 조력자이자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비밀 병기였다. 서연은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유품 몇 가지와 함께 낡은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몰래 녹음해둔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한지혁 박사와 강만철 회장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디지털 변환 장비를 이용해 테이프의 내용을 컴퓨터 파일로 옮겼다. 잡음 섞인 파일 속에서 10년 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조금은 어수룩하지만 정직한 목소리. 그리고 그에 답하는 젊은 시절 강 회장의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 한 박사, 정말 대단한 걸 만들었어. 이거면 우리 진성이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 건 시간 문제야. 이 모든 건 순전히 한 박사 당신의 공이라고. 강 회장의 칭찬에 한 박사는 수줍게 답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 기술이 세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강 회장은 이 기술이 한 박사의 단독 연구 결과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한 박사에게 곧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이 녹음 파일은 현재 진성그룹의 공식적인 주장, 즉 해당 기술은 회사의 연구팀이 공동 개발한 것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서연은 암호화된 파일을 프로메테스에게 전송했다. 바로 다음 날 새벽 진실을 추구하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 코리아 포커스의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은 단독 입수, 구요 한지혁 박사의 육성 파일 공개, 진성그룹의 주장과 엇갈리는 그날의 진실이었다. 기사는 자극적인 비난 대신 담담한 어조로 녹음 파일의 내용을 소개하며 대중에게 질문을 던졌다. 진성그룹이 산업 스파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에게 회장은 왜 저토록 극찬을 했는가?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파장은 처음에는 미미했다. 하지만 진실에 목말라 있던 네티즌들에 의해 기사는 SNS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대기업의 광고를 받지 않는 이 작은 언론사의 기사는 삭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다. 진성그룹 본사 빌딩은 발칵 뒤집혔다. 오너리스크 관리팀은 속수무책이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매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방역이 들어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진성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미미한 수치였지만 그것은 제국의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였다. 이사들과 대주주들에게서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강만철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노기등등한 표정으로 찻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고작 녹음 파일 하나에 이토록 경고했던 자신의 성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강태준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고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다. 너무나도 다정한 한지혁 박사의 목소리, 그를 아버님이라 부르고 싶었던 시절의 기억이 그의 죄책감을 후벼 팠다. 그는 곧장 아버지의 집무실로 달려갔다. 아버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녹음 파일은 진짜인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강 회장은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소리쳤다. 쓸데없는 소리, 그깟 낡은 녹음 파일 하나로 뭐가 달라진다고 이 난리냐. 하지만 태주는 아버지의 경로 속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한서연, 그녀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가 던진 첫 번째 돌멩이는 정확하게 제국의 가장 약한 고리를 강타했고 이제 그곳에서부터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균열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한서연이 공개한 녹음 파일은 진성그룹이라는 견고한 댐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히지 않았지만 돈을 노린 스토커라는 일방적인 프레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강만철 회장과 같은 거인을 무너뜨리려면 감정에 호소하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의 집합체, 즉 증거와 증인이 필요했다. 그녀는 이제 방어에서 벗어나 흩어져 있는 폭풍의 파편들을 모으기 위한 공세로 전환해야 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조력자 프로메테스가 비밀리에 건네준 하나의 리스트였다. 그곳에는 지난 20년간 강만철 회장의 탐욕 아래 억울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연구원들, 내부 고발을 시도하다 쫓겨난 직원들, 기술을 착취당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진성그룹의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희생자들이었다. 서연은 무작정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도서관과 인터넷을 오가며 각 인물들의 과거사와 현재 상황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들이 무엇을 잃었고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동정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아버지의 옛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진수 연구원이었다. 그는 한때 한지혁 박사와 함께 차세대 반도체 개발의 꿈을 꾸던 촉망받는 인재였지만 10년 전 사건 당시 강 회장의 협박에 못 이겨 한 박사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서에 서명해야 했다. 그 죄책감으로 그는 진성그룹에서 나온 뒤 모든 것을 등지고 지금은 용산 전자상가 구석에서 작은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서연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는 그녀를 알아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손사래를 쳤다. 나가, 여긴 왜 왔어? 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준비해간 낡은 서류 봉투를 그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쓰셨던 연구 노트에 사본이 들어있었다. 노트의 곳곳에는 진수와 함께 박 팀장의 아이디어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알아요.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건 아저씨와 저희 아버지가 함께 꾸셨던 꿈이잖아요. 이 꿈이 거짓과 탐욕으로 더럽혀진 채 잊히게 두실 건가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박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연구 노트를 펼쳐들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열정과 친구에 대한 미안함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솟구쳐 올랐다. 다음으로 그녀가 향한 곳은 법조계 원로인 최민식 변호사의 자택이었다. 최 변호사는 10년 전 진성그룹 측 법무법인에서 한지혁 박사 사건을 담당했던 주니어 변호사였다. 당시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심증을 굳혔지만 거대 로펌의 막내로서 진실을 밝힐 힘이 없었다. 그는 결국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몇 년 후 법복을 벗었고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히 살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 녹음 파일, 아버지의 연구 노트, 그리고 박진수 연구원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변호사님께서 정의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는 힘이 없으셨을 뿐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변호사님의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당찬 눈빛에 최 변호사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잊고 있던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떠올렸고 마침내 그녀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한편 진성그룹 내부는 한서연이 던진 돌멩이에 의해 거센 파문이 일고 있었다. 유성그룹의 유 회장은 사위인 강태준을 불러 자네 집안 문제 때문에 내 딸과 우리 그룹의 명예까지 더럽힐 셈인가? 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내 유채린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경멸적으로 변해갔다. 강만철 회장은 이런 아들의 무능함에 분노했다. 그는 태준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네가 시작한 일이니 네가 끝내. 직접 그 계집애를 만나서 단판을 지어라. 돈이든 자리든 원하는 걸 다 줘서라도 그 입을 막아. 이번에도 실패하면 네 자리는 없다고 생각해라. 그것은 아들을 향한 명령이자 그의 충성심과 냉혹함을 시험하는 마지막 테스트였다. 결국 강태준은 비서를 통해 한서연에게 연락했다. 그는 약속 장소로 인적이 드문 미술관의 조용한 카페를 골랐다. 10년 만에 첫 대면이었다. 카페의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강태준은 애써 여유로운 척하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지시대로 그는 더 세련된 방법으로 그녀를 회유하려 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하자. 이런 싸움은 모두에게 상처만 줄 뿐이야. 원하는 게 뭐야?
강남에 빌딩이라도 사줄까? 아니면 자회사 사장 자리라도?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이 섞여 있었지만 그 본질은 오만한 시혜에 불과했다. 한서연은 그의 위선을 싸늘한 눈으로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그의 제안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오직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송곳처럼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아버지가 도둑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니? 그 질문에 강태준의 모든 위장과 허세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는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인정할 용기도 없었다. 오래전 일이야. 그땐 상황이 복잡했어. 그가 힘겹게 내뱉은 변명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그의 비겁한 모습에 서연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에서 깊은 연민으로 바뀌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강태준. 넌 여전히 네 아버지의 꼭두각시일 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는 나한테 돈 얘기하러 오지 마. 네가 인간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다시 찾아와. 그녀는 미련 없이 그를 남겨두고 카페를 떠났다. 홀로 남은 강태준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주저앉았다. 그는 그녀를 굴복시키러 왔지만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벌거벗겨진 채 심판받은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한서연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박진수 연구원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양, 내가 그때 미처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게 있네. 한 박사가 남긴 마지막 데이터. 원본 파일이 담긴 외장 하드를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그 말에 서연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것은 아버지의 기술이 온전히 그의 창작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 건이었다. 최민식 변호사, 그리고 이제 박진수 연구원까지. 그녀의 곁에는 작지만 강한 동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제 폭풍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향한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박진수 연구원의 합류와 최민식 변호사의 공식적인 재수사 요청은 강만철 회장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진성그룹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강 회장은 언론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가장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꺼내들었다. 그는 한서연과 그녀의 미약한 동맹들에게 감히 제국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후퇴란 없었다. 오직 상대를 완전히 파괴시켜 침묵하게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변화는 즉각적이고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그날 밤 박진수 연구원의 작은 컴퓨터 수리점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 내부는 검게 그을려 아수라장이 되었다. 화재는 단순 누전으로 종결되었지만 박진수는 그것이 명백한 경고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 양, 난 못하겠네. 목숨까지 걸면서 싸울 자신은 없어.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저씨, 지금 그만두면 우린 영원히 패배자가 되어. 저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에요. 다음 목표는 최민식 변호사였다. 그가 퇴근한 사이 누군가 그의 사무실에 침입했다. 도둑은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다. 대신 모든 서류와 책들을 바닥에 쏟아놓고 책상을 뒤엎어 놓는 등 명백한 위협의 메시지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동시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그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과거 행적, 가족관계,
심지어 금융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파헤치며 그를 압박할 약점을 찾으려 했다. 최 변호사는 수십 년간 법조계에 몸담으며 온갖 추악한 사건들을 봐왔지만 대기업이 한 개인을 상대로 이토록 치졸하고 전방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가장 집요한 위협은 한서연 자신에게 향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가 사는 옥탑방 주위에는 낯선 차들이 밤새도록 서성였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서연은 좁은 골목길에서 그들에게 포위되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다. 강 회장님의 마지막 경고시다. 쥐 죽은 듯이 사라져. 네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다음번 화재는 우연이 아닐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다. 평범한 여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이 모든 야만적인 공격을 이미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박진수 연구원에게는 화재가 나기 전 이미 아버지의 원본 데이터가 담긴 외장 하드를 받아 여러 곳의 클라우드와 안전한 장소에 복사해 두었다고 알리며 그를 안심시켰다. 또한 프로메테스의 도움을 받아 화재 현장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찍은 사진들을 익명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시켜 진성그룹의 보복 의혹이라는 여론의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박진수에게 확신을 주었다. 원본은 이제 안전해요. 저들이 파괴한 건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최민식 변호사의 사무실 역시 그녀의 치밀한 계획 안에 있었다. 그녀는 최 변호사에게 미리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둘 것을 제안했었다. 괴한들이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은 고스란히 녹화되었고 이것은 진성그룹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최 변호사는 즉시 이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주거 침입 및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상대의 폭력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법의 심판대 위로 끌어올리는 영리한 반격이었다. 골목길의 협박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코트 주머니 안에 초소형 녹음 기능을 겸비한 보디캠을 숨기고 있었다. 남자들의 위협적인 얼굴과 목소리, 특히 강 회장님의 경고라고 언급하는 부분까지 생생하게 녹화되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차가운 눈으로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가서 당신 주인에게 전해. 이런 비열한 수법으로는 나를 절대 멈출 수 없다고. 당신들이 나를 짓밟으려 할수록 나는 더 강해질 테니까. 그녀의 서늘한 기세에 오히려 남자들이 당황할 정도였다. 그녀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즉시 사용하지 않았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비장의 카드로 남겨두었다. 한편 강태준은 아버지의 방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방화, 협박. 그것은 기업가의 방식이 아니라 삼류조폭의 수법이었다.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제정신이십니까? 사람을 시켜 불을 지르고 협박을 하다니요. 이러다 모든 게 밝혀지면 진성그룹은 끝장입니다. 그의 절규에 강만철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이 감상적인 놈, 세상을 그렇게 물렁하게 보니 이 모양 이 꼴인 거다. 원래 큰일을 하려면 손에 피도 묻히는 법이야. 네가 처음부터 그 계집애를 제대로 처리했으면 이럴 필요도 없었어. 넌 내 아들이지만 정말 실망스럽다.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경멸감마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강태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평생을 존경하고 따랐던 아버지가 사실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지키려 했던 진성그룹이라는 제국이 실은 억울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성이라는 것을 직시하게 되었다.
그의 충성심은 깊은 혐오감으로 변해갔다. 그날 이후 그는 몰래 10년 전 한지혁 박사 사건의 자료들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였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서연은 최민식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박진수 연구원과 함께 다시 모였다. 최근의 위협들로 인해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누구도 포기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이 준비한 방역의 증거들, 사무실 침입 영상과 협박 녹화 파일을 확인한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타올랐다. 이것은 이제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정의를 지키려는 물러설 곳 없는 전쟁이었다. 최 변호사는 결심한 듯 말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불탔습니다. 우리는 이 길의 끝을 봐야만 합니다. 그는 이 증거들을 이용해 검찰의 증인 협박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진성그룹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만철 회장의 폭력적인 압박은 역풍을 불러 일으켰다. 한서연 팀이 제출한 협박 증거 영상과 녹취록은 검찰이 더 이상 사건을 외면할 수 없는 명분과 압력이 되었다. 마침내 검찰은 한지혁 박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궁지에 몰린 강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도박을 준비했다. 바로 진성전자의 미래를 책임질 신기술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런칭 행사를 예정대로, 아니 오히려 더욱 성대하게 강행하는 것이었다. 프로젝트 엘리시움은 업계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었다. 강 회장은 이 행사를 전 세계에 생중계하여 진성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과시하고 한서연의 주장을 한낱 과거의 스캔들로 폄하시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했다. 이 오만한 도박은 한서연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동시에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였다. 적이 스스로 가장 빛나는 무대를 만들어준 셈이었다. 이제 그녀와 동료들은 마지막 결전을 위해 이 거대한 무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했다. 심판의 날은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민식 변호사의 낡은 사무실은 어느새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전쟁 작전실이 되어 있었다. 한서연, 최 변호사, 그리고 박진수 연구원이 머리를 맞댔고 보안 훼손을 통해 프로메테스가 원격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그들은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한 다윗의 물맷돌을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했다. 각자의 역할은 명확했다. 최민식 변호사는 법률적인 공격을, 박진수 연구원은 기술적인 증거를, 프로메테스는 여론전을, 그리고 한서연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최전선의 공격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최민식 변호사는 런칭 행사 당일 모든 증거가 공개되는 즉시 검찰의 강만철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및 증거인멸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준비를 마쳤다. 대중의 눈이 쏠려 있을 때 검찰도 더 이상 진성의 눈치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법의 심판대에서 도망칠 모든 퇴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박진수 연구원은 프로메테스가 빼내온 엘리시움의 기술 사양을 아버지의 원본 연구 데이터와 밤새워 비교 분석했다. 그는 두 기술의 설계 구조와 핵심 알고리즘이 99.9%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세한 기술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것은 감성이 아닌 오직 데이터와 팩트로 진실을 증명할 가장 강력한 창이었다. 프로메테스는 언론을 움직일 계획을 설명했다.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하겠습니다. 런칭 행사가 생중계되는 동안 우리가 준비한 진실의 패키지를 국내외 모든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발송할 겁니다. 특히 진성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외신 기자들에게
먼저 접촉해 두었습니다. 강 회장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에 전 세계가 그의 범죄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가 말한 진실의 패키지에는 한서연의 폭로 기자회견문, 박진수의 기술 보고서, 각종 협박 증거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모든 것을 요약한 타임라인까지 하나의 거대한 폭탄처럼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시선이 한서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보였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유산으로 그동안 차명으로 진성전자 주식을 아주 조금씩 사모았어요. 전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성전자의 주주입니다. 주주라는 자격은 그녀에게 런칭 행사에 합법적으로 참석하여 경영진에게 공식적인 질문을 던질 권리를 부여했다. 그녀는 용역 깡패들에게 포위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자로서 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녀가 그곳에서 던지는 질문이 바로 모든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터였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강태준은 프로젝트 엘리시움 런칭 행사의 총책임자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지옥과 같았다. 아버지 몰래 파헤친 10년 전의 기록들은 그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아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했음을 증명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한지혁 박사를 고립시키고 증거를 조작했으며 여론을 선동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는 도둑질한 유산을 전 세계에 자랑해야 하는 광대의 운명에 몸서리쳤다. 그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제발 런칭 행사를 취소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한서연 씨에게 사죄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지만 강만철 회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실망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미쳤구나. 이 애비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의 정점을 목전에 두고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라고. 넌 그 무대에 서서 내 역할을 해내라.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내일부터 넌 내 아들도 진성의 후계자도 아니다. 호적에서 판에 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최후 통첩이었다. 강태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런칭 행사 전날 밤. 세상은 진성이 공개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다. 행사가 열릴 컨벤션 센터에서는 최종 리허설이 한창이었고 강만철 회장은 흡족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수십 번을 고쳐 쓴 연설문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있었다. 다른 한편 최민식 변호사의 사무실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졌다. 프로메테스로부터 모든 전송 채널이 준비되었다는 확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서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연약한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일의 전쟁을 위해 단정하지만 강인해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반도체 칩을 손에 꼭 쥐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그녀에게 용기와 결의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제 운명의 시계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 결전의 날,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거대한 무대였다. 진성전자의 프로젝트 엘리시움 런칭 행사는 단순한 신제품 발표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하고 최근의 스캔들을 잠재우며 강태준의 황태자 즉위식을 공식화하는 화려한 대관식이었다. 수백 명의 국내외 기자들과 업계 분석가, VIP들이 홀을 가득 메웠고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와 웅장한 배경음악이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맨 앞줄 가장 상석에는 제국의 황제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의 강만철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완벽한 약혼녀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채린이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한서연은 소란스러운 행사장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의 그녀는 화려한 인파 속에서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주주 자격으로 배정된 비교적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사치와 허영이 넘실 때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처럼 그녀는 고요했지만 그 존재감은 행사장 전체를 뒤덮을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잠시 후 현란한 오프닝 영상과 함께 무대가 밝아지고 마침내 행사의 주인공인 강태준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는 차세대 리더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막힘없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의 등 뒤 거대한 스크린에는 엘리시움의 환상적인 그래픽과 기술 데이터가 펼쳐졌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혁신과 미래, 그리고 진성의 비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영이 뒤편에서 그의 내면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기술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양심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가 앉은 쪽을 피했고 그의 눈은 관중석을 훑으며 어딘가에 있을 한서연의 모습을 찾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사회자는 사전에 조율된 우호적인 기자 몇 명을 지목해 질문을 받았다. 모든 것이 진성그룹의 완벽한 각본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바로 그 순간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자기 만족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던 행사장에 그녀의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성전자 주주 한서연입니다. 그 한마디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경호원들의 움직임이 긴박해졌다. 강 회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굳었고 무대 위에 강태준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예리하고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다. 강태준 전무님, 멋진 미래에 대한 연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멋진 과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엘리시움의 고 한지혁 수석 연구원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주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신호였다. 강태준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이는 사이 프로메테스가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강태준의 등 뒤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깜박였다. 엘리시움의 화려한 로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박진수 연구원의 기술 보고서 표지가 나타났다. 비교 분석 보고서, 프로젝트 엘리시움 베르스 HIGH 오리지널 프로토타입. 고디오 스크린은 쉴 틈 없이 증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두 기술의 핵심 코드를 나란히 비교한 데이터, 한지혁 박사의 날짜가 적힌 연구노트 원본 스캔 파일, 그리고 골목길에서 서연을 협박하던 남자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담긴 영상이 흘러나왔다. 이게 강 회장님의 마지막 경고시다 라는 음성이 홀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동시에 행사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진동했다. 프로메테스가 보낸 진실의 패키지가 모두에게 전송된 것이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대를 향해 터졌고 기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질문을 쏟아냈다. 강만철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분노로 시뻘개진 그의 얼굴은 터지기 직전이었다. 당장 꺼, 저걸 멈추란 말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그의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힘없는 분노와 충격 속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유채린의 얼굴은 경악과 굴욕으로 하얗게 질렸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강 회장과 무대 위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린 강태준을 차갑게 외면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그들에게 등을 돌린 채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가장 잔인하고 공개적인 파혼 선언이었다. 강태준은 무대 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와 아버지의 죄악이 만천에 공개되는 모습을 그는 도망치지도 부인하지도 못한 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그의 비겁함에 대한 세상의 심판이었다. 행사장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경호원들이 쓰러진 강 회장을 부축해 밖으로 실어나갔고 기자들은 무대 위로 몰려들어 강태준을 애워쌌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한서연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복수심 대신 깊은 피로감과 굳은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아비규환이 된 무대를 등지고 조용히 출구를 향해 걸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출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무대 쪽을 돌아보았다. 혼란스러운 인파 너머로 그녀의 시선은 강태준의 공허한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가 아닌 그와 그녀가 함께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깊고 비극적인 슬픔이 담겨 있었다. 컨벤션 센터의 무거운 문이 그녀의 등 뒤로 닫히는 순간 상아탑의 폐허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심판의 날이 지나간 후 세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진성그룹의 프로젝트 엘리시움 런칭 행사는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비극적인 추락으로 기록되었다. 한서연이 터뜨린 진실의 폭탄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고 언론과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여론에 떠밀린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행사 다음 날 새벽 진성그룹 본사와 강만철 회장의 자택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병원에서 퇴원한 강 회장은 곧바로 횡령, 배임, 증거인멸, 살인교사 등 수십 개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철옹성 같았던 제국의 황제는 그렇게 허무하게 수위를 입은 초라한 죄수가 되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는 단 며칠 만에 먼지처럼 사라졌다. 협력업체들은 계약을 파기했고 그룹은 유동성 위기에 빠져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다. 결국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강만철 회장을 포함한 모든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박탈을 결의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상아탑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탐욕과 부패에 의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한편 강태준은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즉시 구속되지는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후계자의 자리, 명성, 약혼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까지. 그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아 자신의 삶이 폐허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며칠 후 그는 차가운 면회실의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죄수복을 입은 강만철 회장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이 강태준의 나약함 때문이라며 아들을 원망했다. 네가 조금만 더 독했더라면 그 계집애를 진작에 짓밟아 버렸어야지. 그 순간 강태준은 깨달았다. 자신의 아버지는 후회나 반성이라는 감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괴물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것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던 지긋지긋한 굴레를 스스로 끊어냈다. 강태준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동안 몰래 모아두었던 아버지의 범죄를 입증할 내부 자료들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범죄를 묵인하고 동조했던 자신의 과오, 한서연을 배신했던 비겁함까지 모든 것을 정직하게 자백했다. 그것은 가명을 위한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망가져버린 자신의 영혼을 위한 너무나도 늦어버린 속죄였다. 그는 법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죗값을 온전히 치르기로 마음먹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작은 옥탑방에서 이 모든 소식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이나 통쾌함 대신 길고 무거웠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조용히 차올랐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원한의 무게가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얼마 후 경영진이 바뀐 진성그룹은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며 특허권 침해와 가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제 그녀는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뿔을 손에 쥐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민식 변호사와 함께 배상금 전액을 사용하여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한지혁 과학혁신재단이었다. 재단의 목적은 단 하나. 과거 그녀의 아버지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자본과 기회가 부족한 젊은 과학자들을 후원하는 것이었다. 다시는 거대 자본의 탐욕에 의해 위대한 꿈이 꺾이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버지를 가장 명예롭게 기리는 길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통해 슬픔을 희망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 근교 한적한 곳에 현대적이면서도 소박한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바로 한지혁 재단의 본원이었다. 재단 이사장이 된 한서연은 편안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으로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연구실 복도를 걷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힌 슬픈 소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젊은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의 꿈이 올바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강태준이 보낸 편지였다. 편지에는 용서를 구하는 말이나 변명은 없었다. 대신 자신의 과에 대한 담담한 인정과 그녀가 평화를 찾았기를 바란다는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말로 편지를 맺었다. 서연은 편지를 조용히 읽고 서랍에 넣었다. 그들의 길고 긴 이야기는 이제 정말로 끝이 났다. 그날 오후 서연은 연구소 옥상 정원에 서서 노을 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반도체 칩을 꺼내 들었다. 모든 비극과 투쟁의 시작이었던 작은 유물. 그녀는 연구소 로비에 마련된 작은 유리 진열장 안에 그 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과거를 잊지 않되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석양의 따스한 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길고 어두운 밤을 지나 마침내 자신만의 힘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하고 자유로우며 평화롭게.